10학년 국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18페이지를 펴주세요. 네, 18페이지에 보면은 교과서 기본 테스트라고 되어 있어서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서 배운 내용들을 실제 작품에 적용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1번부터 5번의 문제는 두 개의 지금 문학 작품이 나와 있죠. 이육사의 절정이라는 작품과 그 다음에 김선우의 신의 방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어, 이육사의 절정은 당연히 현대시고요. 그 다음에 김선우의 신의 방이라는 이 작품도 언뜻 보기에는 산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도 이제 현대시예요. 네, 산문 형식으로 쓴 시, 그래서 두 개의 시 작품인데 우리가 이렇게 작품을 물론 이제 이 작품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면 상관없지만 이제 우리가 처음 보는 작품이다라고 가정을 하고서 이 작품 보기 전에 먼저 이 작품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보기를 먼저 보고 작품을 보면 더 좋겠습니다. 여기 문제 2번을 한번 볼게요. 문제 2번을 보니까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이육사의 본명은 이원록이며 국군이 기울던 1904년에 태어나 해방 한 해 전에 북경 감옥에서 사망하였다. 그는 어려서 유학자인 조부 아래에서 공부하였으며 커서는 항일 운동가로 활동하였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작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건 왜 그럴까요? 그쵸. 이 작품을 감상할 때 이 작가가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하고 작품을 봐라. 이 작가가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하고 작품을 보면 그 작품의 시어들이, 단어들의 의미가 조금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자, 이육사는 유학자인 조부모님, 그러니까 할아버지 밑에서 공부했어요. 그렇다면 이육사는 어떤 유교적인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커서는 항일 운동가로 활동하였다라고 했으니까 이 독립 운동을 했던 분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만 23세 때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발물 사건에 연루되어 옥살이를 하였는데 이때 수임 번호가 이제 감옥에 들어갔을 때 죄수 번호가 264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육사라는 호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육사는 저항 시인으로 상징주의적이고도 상징을 많이 썼나 보네. 웅혼한 식품, 웅혼은 되게 웅장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일제강점기 민족의 비극적이고 암담한 현실과 그에 대한 극복 의지를 노래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가라는 작품을 보기 전에 이걸 보면서 이것을 쓴 이육사가 어떤 사람이었구나. 그렇다면 이 사람의 이러한 생각들이 시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가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유명한 시라서 아마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우리가 이육사라는 사람의 시는 특징이 아까도 나와있죠. 웅훈한, 웅장한, 굉장히 남성적이고 굉장히 힘있고 그런 어떤 더기다가 이제 유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지조, 절개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예, 우리가 이제 그런 내용들을 보고서 보겠습니다. 총 4연으로 이루어져 있는 시인데요. 절정이라고 이제 제목이 있는데 절정이 뭐죠? 예, 그렇죠. 클라이막스. 그렇죠. 가장 뭔가가 최고조에 달은 그때를 우리가 절정. 뭐 이야기의 절정을 달렸다. 뭐 이런 말 쓰기도 하고요. 예. 자, 어쨌든 그런 걸 뜻하는 절정인데요. 자, 매운 계절에 채찍에 갈겨. 채찍 알죠? 채찍. 그런데 어떤 채찍이냐면 매운 계절이래요. 매운 계절. 우리가 계절 중에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맵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계절이 어디라고 말할 수 있을까? 봄일까? 여름일까? 아니면 가을? 겨울? 우리 뭐 봄을 맵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뭐 너무 더우니까 여름을 맵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매운 계절이라고 했을 때는 이거 이제 추운 겨울을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죠. 자, 어쨌든
맵다라고 했어요. 매운 계절의 채찍. 그럼 이거는 뭐 긍정적인 뜻은 아니겠죠. 그렇죠. 뭐 채찍이니까 뭔가 아프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어쨌든 그 채찍에 갈겨서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 자, 여기 휩쓸려 오다라는 서술어를 통해서 보건데 이 화자가 북방으로 간 거는 자기가 의도해서 자기의 의지대로 간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때문에 북방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맞아요. 이 매운 계절의 채찍 때문이에요. 채찍을 안 맞으려면 채찍을 피하기 위해서 계속 쫓겨서 결국은 북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북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방향 중에 동서남북이라는 방향 중에 북쪽이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렇죠. 예, 북쪽.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있는 이 자리에서 이쪽 앞으로 쭉 가면 북쪽이겠지.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아이고 미안해요. 이쪽으로 가면 동쪽, 이쪽으로 가면 서쪽, 이쪽으로 가면 이제 뒤로 돌아가면 남쪽. 그러니까 이런 방향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북쪽으로 간다라는 얘기는 수평적으로 이동을 했다라는 거야. 근데 북방으로 휩쓸려 가다 했으니까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러니까 더 이상 북쪽으로는 가장 끝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요 첫 번째 연에서는 이제 이 매운 계절의 채찍에 의해서 북쪽의 가장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나타냈어요. 자, 두 번째.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고원은 굉장히 높은 지대를 말해요. 그래서 높은 지대, 아주 높은 곳이란 얘기겠죠. 근데 얼마나 높으냐면 하늘도 지쳐버릴 만큼. 그만큼 굉장히 높은 곳이다라는 이야기겠지. 이 높은 고원에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 서다. 누가? 화자가. 그렇죠. 지금 북쪽으로 계속 쫓겨서 더 이상 갈 수 없었어요.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간 거야? 그쵸. 고원. 이제 높이 올라간 거야. 높이. 그런데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는 거지. 자, 어떤 상황이야? 그렇죠. 이제는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갈 데가 없는 거야. 아무리 채찍이 막 몰려와도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한계 상황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한계. 우리가 한계라는 말 하잖아. 뭐 내 인생, 나한테 한계는 없어.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 가장 끝까지 온 거지. 가장 끝까지.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개의 연에서는 한계 상황을 나타내는데 약간 좀 달라요. 첫 번째는 수평적인 한계 상황이야. 아까도 말했죠. 선생님 이 자리에서 이쪽으로 쭉 가면 북쪽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수평적인 한계 상황이라면 이 고원이라는 것은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수직적인 한계 상황이라고 이렇게 좀 구별해서 말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거를 잘 몰라도 어쨌든 이 두 연을 통해서 지금 화자가 정말 갈 때까지 갔구나. 정말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을 만큼 갔구나. 자, 여기 이제 이 고원 위에 서 있어. 자,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늘로 날아갈 수는 없잖아? 그쵸? 그냥 밑으로 떨어져서 죽는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정말 뭐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랬을 때 이 화자가 세 번째 원 볼게요.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왜 무릎을 꿇는 거야? 자, 무릎을 꿇는다는 게 뭘까? 우리가 물론 이제 무릎 꿇는 경우가 많죠. 어떤 경우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쵸. 뭐, 지금 딱 선생님 생각나는 거는 이제 뭐, 프로포즈 할 때, 남자들이 이렇게 뭐, 여자들한테 무릎 꿇고서 뭐, 반지 이렇게 전해주는 뭐, 이럴 때 무릎 꿇죠? 아니면은, 이제 상대방에게 내가 졌다, 항복이다, 라는 뜻으로 무릎 꿇기도 하고, 또 언제 무릎 꿇죠? 그쵸. 뭐,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우리가 무릎 꿇기도 하죠. 아마 여기서는 지금 이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라는 거니까 뭔가 뭐 프로포즈 하는 상황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리고 이제 뭐 항복을 하는 거라는 의미이거나 아니면 이제 기도를 하려는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이 높은 고원에 올라와 있잖아. 그런데 그곳이 한 발을 제껴디디, 그러니까 이게 제껴딛는다? 이렇게 까치발, 까치발 디딜 수도 없는 공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뭐 무릎을 꿇을 수도 없겠죠. 예, 무릎을 꿇을 수도 없고 정말 이렇게 까치발을 들고 서 있을 수조차 없는 그런 곳이야.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이런 상황.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어떤 일, 아니면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는 어떤 것이 여러분을 계속 쫓아와. 그럼 여러분이 이제 계속 피할 수밖에 없잖아? 계속 도망가겠죠. 맞서 싸우면 이제 내가 거기서 이제 뭐 죽거나 할 테니까 계속 피한단 말이야. 근데 피하고 했는데 갔는데 딱 벽이 나타났어.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더 이상. 벽을 뚫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 하늘을 날아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인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체념하겠죠. 아,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나는 하느라고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여기가 끝인가 봐. 어쩔 수 없지. 하고 이렇게 체념하거나 이런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거나 하겠죠. 자, 그런데 이 화자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자, 이러면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지금 이제, 자, 이런 극한 상황, 한계 상황에서 화자는 눈을 감고 생각해 보는 거지. 아, 어떻게 해야 될까? 어, 과연 내가 여기서 포기해야 될 것인가? 어, 그런데 이 화자가 내린 결론이 바로 이제 이 마지막 줄이에요.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거든요.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자, 겨울은 너무 춥죠. 그렇죠. 그런데 겨울은 무지개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이제 무지개는 어떤 느낌이야? 그쵸. 밝고, 환하고, 부드럽고, 예쁘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 무지개를 강철로 됐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무지개는 무지개인데, 뭔가 이렇게 희망적이고, 밝고, 아름다운 무지개는 맞는데, 강철로 된 무지개. 강철은 어떤 느낌이야? 딱딱하고 차갑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이 강철이라는 단어와 무지개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서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야.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지금 한 곳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표현법을 우리가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역설법이라고 해요. 역설법. 말이 안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겨울은 아름다운 무지개인가 보다. 아니면 겨울은 부드러운 무지개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하면 괜찮죠. 그런데 강철로 된 무지개? 여러분 무지개 볼 때 막 딱딱하다는 느낌 드나요? 막 차갑고 이런 느낌 드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했는데 자, 그럼 도대체 이게 말하는 게 무엇일까? 자,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시를 봤는데 결국은 뭐야? 어떤 화자가 북쪽으로 쫓겨가다가 그 다음에 그 높은 곳 끝까지 가다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 그래서 내린 결론이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거야. 이 시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시를 절대론적 관점에서 보면 그냥 그거야. 여기서 뭔지 모르지만 이 화자가 좀 힘든 상황이구나. 힘든 상황인데 결국은 무지개를 생각하나 보다. 요 정도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2번 문제를 먼저 봤잖아요. 2번 문제를 보면서 자, 보기를 참고하여 라고 나왔다는 이야기는 보기에 이육사라는 사람을 이육사라는 사람에 대한 설명을 줬다는 얘기는 이 작품을 어떻게 보라는 거야. 그렇죠. 여기 있는 화자를 이육사처럼 생각하라는 거야.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이 화자를 힘들게 하는 이 매운 계절이라는 건 과연 뭘 말하는 거겠어요? 자, 이육사를 지금 독립운동가라는 관점에서 보라는 거잖아. 그럼 독립운동가에게 가장 힘든 채찍은 뭐겠어요? 그렇죠. 일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매운 계절의 채찍은 일제강점기 하에서 일제 어떤 탄압,
일제 어떤 그런 일제로 인한 고난 뭐 이런 거겠죠. 예, 어쨌든 그 일본의 탄압에 의해서 쫓겨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을 만큼 이제 끝까지 가게 된 거죠. 자,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겨울이랑 뭐한 거야? 아까 매운 계절이랑 같이 그 연관되는 시어잖아. 그러니까 겨울. 지금 상황은 겨울이야. 상황 안 달라졌죠. 상황은 겨울이에요. 매운 계절이 있는 겨울이야. 그런데 겨울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무지개라고 표현했잖아. 그러니까 뭐야? 비록 지금은 겨울이지만 지금은 이렇게 매운 계절의 채찍 때문에 쫓겨가야 하는 상황이지만 언젠가 무지개를 볼 날이 올 거다라는 희망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무지개가 아니라 강철로 된 무지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지개, 즉 어떤 희망, 이런 어떤 밝음, 아름다움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는 거야.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지금의 이 겨울과 같은 시련과 고난을 통해야만 그 다음에 어쨌든 이 무지개를 볼 수 있다. 자, 지금 이 화자는 이 극한의 상황, 한계 상황에서 그걸 깨달은 거지. 비록 자기는 지금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정말 수평적인 한계 상황, 수직적인 한계 상황까지 왔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이게 끝이 아니라 언젠간 반드시 무지개를 볼 거다라는 희망. 그래서 우리가 아까 2번 문제에 보면 뭐라고 나왔어? 자, 일제강점기 민족의 비극적이고 암담한 현실을 노래했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에 대한 극복 의지를 노래하였다. 그렇죠. 너무 힘들어.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여기까지인가 봐. 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무지개를 바라보는 이 마음. 사실은 희망적인 게 없잖아요. 그렇죠. 이육사 시인이 언제 죽었냐면 봐봐. 1944년에 죽었어. 1944년이면 일제가 가장 우리나라를 힘들게 했을 때야. 여러분 뭐 한국사 시간에 다 배웠겠지만. 왜냐하면 이제 일제도 이제 자기네가 망해가고 있다는 걸 이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발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힘들게 했을 때란 말이야. 아무도 우리나라가 1년 후에 해방을 맞이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못하고 있을 때야. 그런 때 이육사 씨는 무지개를 기대하고 이 무지개를 통해서 희망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아마 그 이육사 시인이 계속해서 독립운동을 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정말 신념이 강한 독립운동가라고 하더라도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리 해도 일본이라는 나라는 너무나 크고, 그리고 아무리 해도 독립이 될 희망은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와 또 자기 식구들은 이렇게 항상 죽음의 위협 앞에서 쫓겨나야 되고, 그러니까 분명히 지치고 포기하고 싶고 이젠 끝이야 라고 할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이 있을 거란 말이지. 아마 이육사 씨도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자신의 마음을 아마 이렇게 노래한 것이 아닐까. 그런데 결국 거기에서 이제 난 포기해야지가 아니라 비록 지금은 겨울이야. 겨울이지만 무지개를 바라보는 어떤 희망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정말 선생님은 그래서 개인적으로 학교 다닐 때는 윤동주 시인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지금도 물론 좋아하고. 그런데 이제 이육사 시인을 이제 배우고 하면서 이육사 시인의 시를 읽을 때마다 굉장히 가슴이 뭉클해. 여러분도 어떤 그런 감동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런 어떤 정말 멋있지 않아요? 네. 이런 분이 우리 조상이라는 게 정말 너무, 자랑스럽죠. 네. 이런 분들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독립된 나라에서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 문제 볼게요.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어요. 자, 매운 계절의 채찍은 우리 민족에 대한 일제의 가혹한 탄압을 상징하겠군. 그렇죠. 예, 어쨌든 이게 부정적인 의미다라는 걸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2번, 고원은 항일 운동가로 활동했던 시인이 염원했던 조국의 해방을 오오오오오 아니죠. 고원은 뭐였어? 아까 북방은 수평적인 한계였다면 고원은 수직적인 한계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조국의 해방 아니죠. 그래서 답은 2번이겠네요. 자, 나머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3번. 시인은 우리 민족이 처한 극한 상황을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 서 있는 모습으로 표현하였고, 그렇죠.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 서리가 내리는 칼날 같은 정말 그 칼날 알죠? 칼날 얼마나 얇아. 거기에 서 있는 거는 진짜 그 무당이 작두나 탈 때나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위에 서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위태로운 상황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4번. 시인이 느꼈을 우리 민족의 암담한 현실이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다 라는 식구에 드러나 있고, 그렇죠. 한 발 뭐 까치발 디딜 곳이 없을 만큼 그렇게 다 위험한 곳이었다라는 얘기죠. 강철로 된 무지개, 시인의 현실 인식을 보여주는 식구로, 그죠? 시인이 어떻게 현실을 바라보느냐를 보여주고 있어요. 조국의 해방을 바라는 시인의 굳건한 의지를 나타내. 그렇죠. 지금 비록 겨울이지만 무지개가 있을 거야 라고 바라보는 거다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이 시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해석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이런 관점에서 바라본다. 자, 그럼 이거 무슨 관점? 자, 작가가 이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것이 극복하는 의지다. 그렇죠. 작가의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표현론적 관점이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나 또 시라고 했잖아요, 선생님이요. 그렇죠. 이거 정말 시 같지 않아 보이지만 시예요. 자, 그럼 나에 대한 설명은 어디 나와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볼까요? 자, 그랬더니 여기 있네요. 3번 문제 볼게요. 자, 보기를 참고할 때 나에 담긴 사회문화적 가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어요. 일단 볼게요. 통시와 통시라는 게 있는데 이제 통시 위에도 나오겠지만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네. 동시와 개량된 변소. 이거는 이제 그 수세식 변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화장실이겠죠. 자, 인간의 배변 공간이라는 공통점도 있지만, 그렇죠. 두 개 다 이제 인간이 배변 활동을 하는 공간이죠.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차이점이 중요하겠지. 통시는 인간의 배설물을 먹여 돼지를 기르고 그 돼지의 배설물을 밭에 거름으로 삼으며 그 밭에서 난 보리를 인간이 먹는 순환이 일어나는 공간이라는 특성을 가져. 즉 통시는 순환, 자연이 순환하는 곳이다 라는 이야기야. 이와 달리 변소는 인간의 배설물을 별도로 모아 처리하는 공간일 뿐이다. 그렇죠. 지금 우리 화장실이 뭔가가 순환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자, 그럼 이런 관점에서 나를 봐라 라는 이야기야. 그럼 우리 다시 나를 볼게요. 자, 이런 돼지가 살았다지요. 뭐 어렵지 않죠? 돼지가 살았대요. 반들거리는 검은 털에 날렵한 주둥이를 가진 유난히 흙의 온기를 좋아하여 흙이랑 노는 일을 제일로 즐거워했다는군요. 누가? 이런 돼지가. 기른다는 것이 실은 서로 길드는 것이어서 이 지방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지역을 말하나 봐요. 이 지방 사람들은 통시라는 거처를 마련했다지요. 했어요. 참고로 말하자면 이제 이거는 이제 제주도에 있는 그 돼지를 키우는 여러분 혹시 제주도 여행을 가서 제주도에 가면 응가 먹는 돼지들을 아마 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약간 이제 관광 차원에서만 하고 실제로 뭐 그렇게 하는 집은 거의 없다고 들었는데 이제 제주도 지역에 돼지를 기르는 것에 대해서 지금 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인간의 배변 장소와 돼지 우리가 함께 있는 아주 재미난 방인 셈인데요. 어디가? 통시가. 예, 통시. 그 이름을 통시라고 해. 통시 알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배변을 딱 하면 하면은 그 밑에서 이제 있던 돼지들이 그 돼지들은 거기 밑에서 살고 있죠. 돼지들이 이제 그걸 먹죠. 예. 네. 지붕을 덮지 않은 널찍한 홀을 파고 지푸라기 조금 깔아준 방 안에서 이 짐승은 돼지는 눈비 맞고
흙과 똥과 뒹굴면서 비바람, 햇볕을 고스란히 살 속에 아로새기게 되었다는데요. 음식물 찌꺼기며 설거지물까지 버릴 것 없이 모아둔 큰 독 속에서, 큰 항아리 속에서 한때 빛나던 것들이 제 힘으로 다시 빛날 때 발효한 이 먹이를 돼지가 먹고, 그죠? 이제 뭐 음식물 찌꺼기, 설거지물, 뭐 이런 것들을 다 돼지가 먹고, 또 돼지도 먹었으니까 이제 싸야 되잖아. 그죠? 돼지의 배설물은 또 보리밭 거름으로 이쁜 보리들을 길렀다는데요. 그래도 이 짐승의 주식이 사람의 똥이었던 것은 생명은 생명에게 공양되는, 그러니까 이제 생명은 생명에게 서로 여기 나와 있지만 바치는 거죠. 예. 공양되는 법이라 행여 남아있을 산 것들의 온기가 더럽고 하찮은 것으로 취급될까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는지 몰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무슨 뭐 우리가 잘 정확하게는 모른다 하더라도 대충 여러분들이 느낌은 오죠. 그렇죠. 우리가 배변을 하고 그 배변을 또 돼지가 먹고, 그렇죠. 그 돼지가 또 배변한 걸 가지고 밭에 거름으로 쓰이면 그 밭에서 또 보리가 자라면 그 보리를 또 우리가 먹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가 보기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렇게 자연이 순환하는 공간이 어디라고? 바로 통실하는 공간인 거야. 예. 그래서 비록 우리는 지금 이제 우리가 우리 몸에서 나온 것을 보면서 막 더럽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또 누군가를 살게 하고 그 또 누군가 때문에 또 우리가 살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더럽고 하찮은 것으로 취급될 순 없다.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겠죠. 자, 나라의 높은 분이 보기에 미개하여, 미개는 뭔가 개발되지 않아서 뭐 이런 뜻이겠지. 시멘트 네포대씩 무상 지급한 때가 있었다는데요. 이게 왜 그랬을까? 왜 시멘트를 무상으로 돈을 안 받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눠줬을까? 지금 갑자기 시멘트 얘기를 한 이유가 있겠죠.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렇지. 그 통실을 다 현대식 화장실로 바꿔라. 아, 그거 너무 지저분해. 위생적으로 안 좋아. 야, 사람이 이렇게 응가한 거를 또 돼지가 먹고 그 돼지를 또 우리가 먹고, 아, 그거 너무 이상하지 않아? 사실 우리 생각해도 좀 그렇긴 하죠. 자, 그러니까 그냥 그거 다 이렇게 시멘트로 메꿔가지고 그냥 현대식 화장실로 만들어. 자, 문명국의 지표인 변소를 개량하라 다그쳤다는데요. 이제 우리나라가 근대화되면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죠. 흔적이 남아 통시가 아직 남아 내 몸속의 방을 향해 손 내밀어 주는 것은 똥 누고 먹는 일이 한 가지로 행해지는 그곳이 어디야? 통치잖아. 신이 거주하는 장소라 여긴 하늘 가까운 섬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지금은 없어졌지만 어쨌든 그곳은 먹고 누고 싸고 하는 이 모든 행위가 함께 이루어지는, 즉 신이 거주하는 장소라고 여겼다고 이제 이 화자가 보기에는. 예. 자, 그러면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를 통해서 이 화자가 말하고 싶은 사회 문화적 가치 결국은 뭐겠어요? 이 중에서 찾아가면은 그렇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적 삶을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통시는 그런 게 이루어진 공간이었고,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공간. 하지만 이제 화장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변소는 그게 아닌 거지. 그죠? 완전히 철저하게 그냥 차단된 공간인 거죠. 그래서 이 화자가 말하고 싶은 건 5번이다. 뭐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문제. 가와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어요. 자, 선명한 색채 대비라고 하는데 색채 대비는 뭐라 그랬죠? 색깔 나와야 되거든. 일단 공통점인데 여기에 가에 색깔이 없어요. 그렇죠? 물론 뭐 이렇게 서리 정도 됐을까? 아니면 무지개? 무지개 있네요. 그런데 대비니까 무지개 말고 다른 색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자, 공간의 특성이 시상 전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아, 2번이 답이겠네요. 그렇죠. 여기에서는 어떤 공간? 그렇죠. 어떤 한계 상황. 북방, 그 다음에 고원, 이런 한계 상황이라는 공간
더 화자로 하여금 절박함을 느끼게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라고 보고 여기서도 통시라는 공간과 변소라는 공간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답은 2번이겠네요. 자,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나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어요. 나의 화자. 이제 3번 문제하고 연결해서 살펴보면 되겠는데 결국은 뭐 어떤 거겠어? 그렇죠. 5번이겠죠. 자연과 생명의 섭리를 아는 섬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러니까 그 섬 사람들은 그걸 알았다는 거지. 아, 자기네가 가지고 있던 통치라는 공간이 신이 거주하는 장소라고 여겼다. 신이 거주하는 장소니까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네. 자, 5번. 표현 방법에 관한 문제인데요. 기억에 사용된 표현 방법. 아까 기억이 이거거든요.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라는 건데 이거 아까 얘기할 때 선생님이 무슨 표현법이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그렇죠. 역설법이라고 했어요. 역설법. 예, 앞에 강철과 무지개는 서로 다른 성질이기 때문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순이라고도 하거든요. 역설. 자, 역설 찾아주라는 얘기야. 자,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답은 1번인데요. 여기 보면 고와서 서럽다라고 되죠. 고와서는 뭐야? 예쁘다는 거잖아. 예쁜데 서럽대. 그렇죠. 근데 예쁘다는 가치는 긍정적인 가치잖아요. 근데 서럽다는 거는 좀 부정적인 감정이잖아.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같이 만났으니까 사실은 모순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표현을 우리가 역설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역설을 쓰는 이유는 모순이라는 걸 나타내다기보다는 뭔가를 강조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너무 예뻐서 서러운 거야. 왜냐하면 이제 이게 제목이 승무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누구가 그렇게 예쁘냐면은 지금 승려가 이렇게 춤을 추고 있는 게 승무인데요. 그 승려가 너무 아름다운 거지. 그치? 막 두 볼에 흐르는 빛이니까 눈물이잖아? 그쵸? 그게 너무 아름다운데 그 눈물을 보니까 너무 서러운 거지. 무슨 사연 때문에 저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저렇게 승려가 될 수밖에 없었을까 생각하니까 이제 그런 의미라고 보면 돼요. 이제 답은 1번이고요. 그럼 나머지 것들은, 예, 우리가 아직 표현 방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하고 표현 방법 배우고 그때 차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소설 문제인데요. 자, 제목이 성석재라는 현대소설가예요. 지금 또 활동하고 있는 소설가예요.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라는 제목의 소설인데요. 재밌어요. 혹시 기회가 되면 여러분도 좀 읽어보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자,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소설은 황만근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이야. 황만근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그런데 이 황만근은 사람들한테 어떤 평가를 받냐면 되게 약간 좀 모질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아. 이제 착하기는 한데 좀 이렇게 똑똑하지 못하고 약간 모자란 사람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황만근을 되게 이렇게 무시하기도 하고 자기가 필요할 때만 막 또 이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별로 이제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 자, 그런데 이제 이 마을에 어쨌든 큰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제 황만근 씨가 결국 죽게 되거든요, 나중에. 그런데 그래서 여기 보면 민 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민 씨가 이 황만근이라는 사람의 이 이야기를 이제 세상에 전하는 거야. 이 황만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무시받고 모자라다 이렇게 그런 평가를 받지만 사실은 아니다. 이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해주고 싶어 하는 소설이에요. 네. 자, 보겠습니다. 똥구덩이를 파고 그 동물의 우리를 짓고 벽돌을 찍는 일 또한 황만근이 동네 사람 누구보다 많이 했다. 이게 이 사람이 뭐 이런 일을 잘해서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왜 우리도 좀 만만한 사람 있잖아.
만만한 사람은 이제 좀 이렇게 막 일도 잘 시키고 그렇죠. 예, 그런 거야.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똥구덩이 파고 이거 하기 싫잖아. 똥구덩이 파는 거 누가 하고 싶어. 그래서 우리를 짓고 벽돌 찍는 거 다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황만근이라는 사람한테 이제 막 시키기도 하고 막 부탁하기도 하고 이제 이러는 거죠. 마을 길 풀 깎기, 도랑 청소, 공동 우물 청소, 그 다음에 뭐 돼지를 산채로 묶어서 내다가 싫다고 요동질하는 돼지의 떼떼옷을 입히는 세계적으로 유래가 드문 일에는 그가 최고의 전문가였다. 여기서 그는 누굴 말하는 거야? 그렇죠. 황만근 씨를 말하는 거야. 네, 요 앞에서 보면 알겠지만 어쨌든 동네의 모든 일들은 다 황만근 씨가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동네의 일, 남의 일, 굳은 일, 뭐 힘든 일에는 언제나 그가 있었다. 그런 일에 대한 대가는 없거나, 그러니까 동네 일일 때는 아무런 대가도 없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잖아. 그렇죠? 자기 일도 아니고 동네 일인데 뭔가를 바라지도 않고 뭐 돈을 받거나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가 막 두 손 걷어붙이고 하는데 그걸 보고 사람들은 아이고 뒤에서는 막 흉을 본다는 거지. 아이고 저 바보 지 혼자 이게 이용하는 줄도 모르고 저러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자, 그런 일에 대한 대가는 없거나 또 반값이거나 다른 사람 농사일 할 때는 그래도 반값이라도 받나 봐. 또 제값을 받을 때도 있는데 경운기와 함께하는 경우 이 황만근 씨가 경운기를 갖고 있었거든요. 경운기하고 함께하는 때는 또 제값을 받고 어쨌든 이 황만근 씨를 동네에서는 굉장히 만만하게 생각한다는 거지. 그래서 뭐 무슨 일 생기면 야 그거 만근이한테 시키면 되잖아 뭐 이런 분위기였다는 거야. 반근아 너는 우리 동네 아이고 어디 인정 없는데 반근아 너는 우리 동네 아이고 어디 인정 없는 대처는 큰 도시 읍내 같은 데 갔으마 진작에 굶어 죽어도 죽었다 암만 바보라도 고마워할 줄 알아야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동네 사람들이 이 황만근한테 얘기하는 거야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우리니까 너 이렇게 지금 같이 사는 거야 너 저기 큰 도시 가봐. 너 거기 가면 아무도 너 신경도 안 써. 그래도 어찌 보면 되게 고마운 말 같잖아? 하지만 그건 아니죠. 아까도 말했듯이 동네 사람들이 황만근을 다 이제 이용하거든. 자기들 하기 싫은 일, 힘든 일 다 황만근 시키면서. 그러면서 너 우리한테 고마워해야 돼. 이런 거. 마치 이제 우리 10학년 아이들이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누구 뭐 이나한테 야 너 이나 너 우리 이나 되니까 너랑 놀아주는 거야 너 다른 반 가봐 너 아무도 너랑 안 놀아 그렇게 말하면서 이나한테 이제 막 뭐 물 떠와라 뭐 청소해라 막 시키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네, 뭐 우리 시방에는 물론 안 그래요 그쵸 네. 자 아이나 어른이나 너한테는 다 고마운 사람인께 얼굴 찡그리지 말고 인사 잘하고 다니라 아이 자, 황만근은 황재석 씨의 이런 긴 사설을 들을 때조차 벙글거렸다. 사실 이런 말 했잖아. 이런 말 들으면 화내야 되잖아요. 화내야 되죠. 그런데 이런 말 들어도 그냥 싱글벙글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저 바보 모질이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름은 황만근이거든. 그런데 반푸너치다 해서 반근이라고도 이 사람 불러. 동네 사람들은. 애들도 그래요. 애들도. 이 소설을 보면은 애들도. 자, 일이 끝나면 굽신굽신 인사를 했다. 춤을 추듯이 흥겹게. 그러니까 뭐 화를 낼 줄도 모르고 또 자기 이익을 차릴 줄도 모르는 그런 사람인 거야. 그의 집에는 그가 수십 년 동안 만져온 연장이 그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순서로 잘 정리되어 있었다. 그 연장들 역시 그의 집이나 어머니나 아들과 마찬가지. 황만근 씨는 어머니와 또 아들과 이렇게 함께 살고 있거든요. 그가 매일 돌보는 덕분에 윤기가 흘렀다. 그는 집에 있는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게 잘 알고 있어서 대부분의 고장은 스스로 고쳤다. 특히 경운기는 초기에 나온 모델로 지금은 부품도 제대로 없는 고물 중에 고물이었지만 자주 망가지는 수레만 10번 넘게 갈았을 뿐 엔진이 달려있는 앞부분은 계속 고쳤었다. 그의 경운기는 구식인데다 하도 고친 데가 많아서 그가 아니면 운전은커녕 시동조차 걸 수 없었다. 이제 황만근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또 나와주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자, 전날 밤
분명 꿈은 아니었다. 민 씨는 아까 말했죠. 이 지금 황만근이란 사람이 여러분이 알고 있던 그런 모질이가 아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세상에 알려준 사람이 바로 이 민 씨예요. 민 씨가 황만근 씨의 이야기를 듣고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서 이걸 이제 전하고 있어요. 민 씨는 황만근의 말을 이렇게 들었다. 이제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이 황만근 씨가 죽게 된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일어나는데 그 전날 민 씨가 황만근 씨한테 이런 말을 들은 거야. 농사꾼은 빚을 지면 안 된다. 농사꾼은 빚 지면 안 된다. 라는 걸 얘기를 했다는 거야. 자, 한 번 빚을 지면 그 빚을 갚으려고 무리하게 일을 벌인다. 동네 곳곳에 텅 빈 우사. 이거는 이제 소우리죠. 소우리가 텅 비었어. 마른 똥만 뒹구는 축사. 이것도 가축들이 있는 공간인데 여기도 비어있고. 잡초만 무성한 비닐하우스를 보라. 자, 요게 무슨 말이야? 지금 동네 곳곳에 가축들이 있어야 할 곳이 다 비어있다는 거야. 그리고 비닐하우스에는 원래 그 안에서 뭐 채소나 이런 것들이 자라야 되잖아? 그런데 그런 것도 거기 없고 다 잡초만 무성해. 그 얘기는 뭐겠어요? 왜 그런 거야? 이 앞에 나온 내용이죠. 빚을 졌기 때문이야. 빚을 져가지고 원래 있어야 될 뭐 소나 돼지나 이런 것들 다 팔 수밖에 없는 거지. 빚을 갚아야 되니까. 농어민 복지, 소득 향상, 생활 개선. 이런 거 다 좋다. 그걸 제 돈으로, 자기 돈으로 해야 한다. 제 돈으로 하지 않으면 그건 노름이나 다를 바 없다. 빚은 만근산의 눈덩이, 처마의 고드름처럼 자꾸 커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나라에서 시골에 있는 농부들에게 돈을 막 빌려준단 말이야. 어떻게 빌려주냐면,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농어민 복지, 소득 향상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번에 너 예를 들어서 항상 뭐 배추 농사를 지었던 사람한테 배추보다는 이번에는 뭐 예를 들어 사과나무를 심는 게 좋겠다. 그런데 배추만 키웠던 사람이 무슨 기술이나 이런 게 없잖아.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빌려줄게. 너 돈 없지? 우리가 돈 빌려줄 테니까 그걸로 사과나무 사다가 심고 그걸로 해. 이렇게 해서 막 꼬신다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뭔가를 할 때 막 실패할 걸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사과를 잘 팔아서 돈을 많이 벌어야지 그 생각만 한다는 거지. 근데 막상 사과나무를 했는데 뭐 예를 들어 사과가 잘 열리지 않거나 아니면 사과값이 떨어지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결국은 나라에서 돈을 빌렸지만 그 돈을 갚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지.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돼? 돈을 갚긴 갚아야 되잖아? 그러면 집에 있는 소를 팔고 돼지를 팔고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황만근 씨의 말은 빚은 지면 안 된다는 거야. 뭐를 하더라도 자기 돈으로 해야지 그걸 누군가한테 빌려서 하거나 이러면 다 빚이라는 거지. 자, 기계화 영농 카더이마. 그러니까 기계화, 그러니까 모든 농사도 이제 기계를 이용해서 해야 된다. 일일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기계를 이용해서 해야 된다. 라고 이제 맞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훨씬 이제 생산량이 늘어나는 게 맞긴 맞죠.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집집마다 기계가 너무 많아.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이항기, 탈곡기, 건조기. 그래서 이제 이 농사를 짓는 어떤 이런 기계들을 뭐 경운기 한 대 샀는데 트랙터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트랙터도 또 사오고 콤바인이라는 것도 있어야 되지 않아? 뭐 이항기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필요하면 이것도 사야 되고 저것도 사야 되고 그래서 집집마다 이 바퀴 달린 기계가 많아. 그런데 그게 다 빚으로 산 거라는 거지. 자, 농사를 지어봐야 그 빚 갚느라고 정신없다. 이제 이게 다 황만근 씨가 하는 얘기야. 맞는 말이잖아. 그렇죠. 우리 사람들한테 모질하다고, 바보라고,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데 사실은 굉장히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당시에 농촌이 실제로 이런 거지. 그래서 농촌의 사람들이 빚을 많이 지고, 많이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으니까 다 집을 팔고 동물을 팔고 이렇게 해서 또 시골을 떠날 수밖에 없고 이제 이런 상황들도 이제 이 소설에 나온다고 보면 돼요. 한 집에서 1년에 한 번 쓰는 이항기를 들여놓으면 그게 1년 내내 돌아가든가
놀 때는 다른 집에 빌려주면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집집마다 이양기라는 게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뭐 선생님도 이양기라는 걸 잘 모르긴 하지만 1년 뭐 거의 1년에 몇 번 안 쓰나 봐. 그러면 내가 안 쓸 때 다른 집을 빌려주고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뭔가 다 우리 집도 이런 거 있다? 라는 어떤 그런 마음도 있겠지. 그래서 집집마다 다 기계들을 산 거지. 자, 옛날에는 소를 썼는데, 그러니까 소를 그렇게 썼다는 게 뭐야? 그러니까 집집마다 이게 빌려갔다는 거야. 우리 집 소 일을 했다가 또 옆집에게 소를 빌려주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야. 서로 도와가면서 농사 짓던 건 옛날 말이다. 한 집에서 기계를 놀리면서도 안 빌려주면 옆집에서는 화가 나서라도 산다. 그렇지, 자존심 상해서. 내가 기계를 빌려달라고 갔는데 옆집에서 분명히 안 쓰는데도 안 주면 아이 그래 뭐 나는 뭐 기계 못 살 줄 알아? 나도 살 수 있어 하고 또 사는데 그게 다 빚이라는 거야. 어차피 빚으로 사는데 사기 어려울까? 그쵸? 어차피 빚으로 사는데 다 뭐 카드 긁고 막 이렇게 사겠죠. 기계에 들어가는 기름은 면세유다. 면세유 가지고 기계를 다 돌리기는 힘들다. 면세유는 세금을 면한 기름이다라는 뜻에서 조금 싸. 세금이 없으니까. 하지만 면세유가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면세유 말고 또 기름을 또 사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계가 많아지면 또 기름도 많이 필요하고 그러면 또 그것도 돈이 들겠죠. 자, 그런 게 다 쌀값에 얹혀져야 하는데 사실로는 그러니까 이런 기계값이나 이런 게 모든 게 다 포함이 돼서 쌀값이 책정돼야 되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런데 수매하면 이게 이제 쌀을 팔고 나면 먹고 살기 간당간당한 돈을 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가 이제 농사를 많이 짓잖아요. 지금은 사실 이제 벼농사를 많이 안 짓지만 벼농사를 많이 지으니까 쌀이 많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공급이 많으니까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쌀을 팔아도 그걸 가지고 많은 돈을 얻을 수가 없는 거지. 자, 그러니까 또 빚을 주고. 어떻게 하냐면 자금을 대준다고 그래. 야, 너 내년에 농사 지으려고 하는데 돈이 없지? 야, 그러면 우리 은행에서 돈 빌려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자금을 대준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것도 빚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다 이것을 농사꾼을 바보 멍텅구리로 만든다는 굉장히 똑똑한 말이죠. 따라서 제대로 된 농사꾼이 점점 없어진다. 지 입에 들어가 양식, 곡식을 짓는 사람이 그 고마운 곡식 양식한테 장난치겠나? 저도 남도 해로운 농약 뿌리고 비싸고 나쁜 비료 쳐서 보기만 좋은 열매를 뺐으마 그마이가 모두 빚을 갚기 위해 그러는 것이다. 그러니까 막 농약 같은 거 치면 안 좋다는 거 알잖아. 그렇죠. 하지만 농약을 쳐야만 벌레가 안 생기고 생산량이 많아지고 또 생산량이 많아야 그걸 팔아서 또 빚을 갚으니까 사람들이 막 그 곡식에 이렇게 나쁜 짓을 한다는 거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예쁜 사과, 예쁜 과일, 뭐 맛있는 과일을 하기 위해서도 왜 사실 자연적으로 하면은 못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못생기면 상품 가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쁘게 하기 위해서 뭔가 인위적으로 뭔가 조작하게 된다는 거지. 자, 이 모든 게 빚을 갚기 위해 그러는 것이다. 그러므로 빚을 제 주머니에서 아들 용돈 주듯이 내주는 사람, 이게 누구야? 이제 뭐 은행이나 뭐 나라겠죠? 기관은 다 농사꾼을 나쁘게 만들. 결국은 그렇게 돈을 빌려주는 게 농사꾼을 망치는 일이다라는 거죠. 정책자금, 선심자금, 농어촌 구조개선자금, 주택개량자금, 무슨 자금에서 빌려줄 때는 인심 좋게 빌려준 척하더니, 그쵸? 이거 빌려줄게. 너 잘 쓰고 와. 그런데 그 돈을 갚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요? 뭐 아주 그냥 뭐 전혀 자비가 없죠. 이제 와서 그 자금이 그러니까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파산지경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제 와서 그 빚을 못 갚겠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 황만근 씨가 그 어떤 그 농민들 대회, 농민들의 어떤 그런 시위에 참가하기 위해서 가다가 결국 이제 사고를 당하게 돼요. 이제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 6번. 이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어요.
자, 1번 잦은 장면 전환. 그러면 장면이 계속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고요. 자, 특정 인물의 말과 행동에 초점을 맞춰. 그렇죠. 지금 황만근 씨가 이런 말을 했었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2번이겠네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황만근이 지닌 덕성을 잘 드러내는 단어와 그 까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어요. 자, 헌신, 나눔, 검소, 배려, 한결같음이 이제 이 황만근 씨를 나타내는 단어인데, 헌신, 어머니와 아들을 매일 정성껏 돌보았다. 어디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죠. 자, 여기 보면 그 연장들 역시 그의 집이나 어머니나 아들과 마찬가지로 그가 매일 돌보는 덕분에, 그러니까 연장뿐만 아니라 어머니나 아들도 매일 돌본다라고 했으니까, 네, 여기 맞겠죠. 자, 2번, 나눔. 남이 꺼리는 굳은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우리 앞부분에 나왔었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검소. 오래된 경운기도 스스로 고쳐서 사용했다. 그 다음에 배려. 무슨 일이든 돈도 받지 않고 남의 일을 도왔다. 이게 어떤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틀렸죠. 왜냐하면 아까 뭐 동네 일일 때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고 했지만 개인적으로 일을 부탁할 때는 반값을 받거나 아니면 경운기를 가져갈 때는 제값을 받는다라고 했으니까 무슨 일이든 돈도 받지 않는다라는 말은 틀렸어요. 한결같음, 동네 일, 남의 일, 굳은 일을 가리지 않고 항상 도맡아 처리하였다. 네, 맞네요. 자, 8번. 자, 보기를 고려할 때 이 글에 반영된 사회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어요. 자, 이 보기에는 문학작품은 어쨌든 당시의 사람들의 삶과 가치관이 드러난다라는 이야기고요. 1번. 많은 농민들이 빚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그렇죠. 지금 계속 그 얘기잖아. 그러니까 빚을 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2번.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자금이 지원되었다. 그렇죠. 아까 무슨 뭐 주택자금, 영농자금 해서 무슨 자금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지원이 됐다는 거죠. 근데 지원이 됐다는 게 그냥 줬다는 뜻은 아니잖아. 빌려준 거지. 빌려준 거. 빌려줬다는 얘기는 어쨌든 빚이란 얘기죠. 자, 필요 이상으로 농기계를 구입하는 농민들이 있었다. 그렇죠. 집집마다 굳이 한 대씩 있지 않아도 되는데 다 집집마다 막 기계들이 여러 대가 있었다라고 했으니까. 자, 4번. 예전에 비해 서로 도와가며 농사짓는 일이 사라졌다. 그렇죠. 예전에는 우리 집에서 일하던 소를 옆집에 빌려주기도 하고 또 함께 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다 자기 기계로만 하려고 하니까 사라졌다라고 해요. 자, 5번. 쌀값이 많이 올라 기계와 영농을 하는 농민이 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봐봐. 수매 쌀을 팔고 나면 그냥 겨우 먹고 살 만한 돈을 간당간당 준다라고 했으니까 쌀값이 많이 올랐다라는 거는 또 다른 얘기겠죠. 실제로 쌀값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그래서 농민들이 파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야. 왜냐하면 그 농사를 짓기 위해서 많은 돈을 빌렸는데 은행이나 이런 데서 그래서 기계도 사고 했는데 결국은 쌀값이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돈을 갚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파산하는 농민들이 많아서 굉장히 농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어요. 자, 9번. 자,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어요. 자, 기억은 보니까 네, 여기 나와 있죠. 이런 걸 많이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네, 굳은 일을 도맡아하는 황만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너 우리한테 고마워해야 돼 뭐 이런 얘기 있었죠. 동네 사람들의 태도, 황만근을 바보 취급하는 동네 사람 태도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이 부분인데 아까 여기 있죠. 동네 곳곳에 텅 빈 우사, 마른 똥만 뒹구는 축사, 잡초만 무성한 비닐하우스 이런 거 있는데 이게 여기 나오는 것처럼 도시화 때문에 농촌이 비어가는 현실이 아니라 아까 뭐라 그랬어? 그렇죠. 빚 때문에 빚을 져서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가축들을 팔고 그렇게 비닐하우스를 팔아서 그래서 비게 됐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물론 도시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는 것도 맞지만 여기에서 지금 황만근 씨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이제 빚 때문에 빚을 갚지 못해서 이제 그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5번 미음 볼게요. 빚을 제 주머니에서 아들 용돈 주듯이 내주는 사람, 이거 지급법이잖아. 그러니까 마치 자기 돈을 자기 아들한테 이렇게 주는 거, 그거는 괜찮잖아. 그렇죠? 자기 아버지가 아들한테 돈을 이렇게 주는 건 상관없잖아. 근데 마치 은행들도 그런 식으로 막
그렇게 선심을 쓴다는 거지. 근데 실제로는 여러분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용돈 주고 뭐 몇 월 며칠까지 용돈 갚아 이러진 않잖아요. 그냥 용돈 주는 거잖아. 하지만 이런 기관들은 그게 아니죠. 이게 막 빌려줄 때는 꼭 우리 은행에서 돈 가져다 쓰세요, 뭐 이렇게 하지만 딱 그 기간이 되면은 막 이제 굉장히 엄격하게 막 돈을 받으려고 하니까. 예. 자, 그래서 비유를 사용해서 너무 쉽게 융자를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맞겠죠? 자, A의 내용을 종합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자, A는 어디 나와 있는 거냐면, 여기 있죠. 황만근의 말. 그러니까 황만근 씨가 여기 이 본문에서 하고 싶은 가장 큰 중요한 핵심은 뭐겠어요? 어, 그렇죠. 예. 4번이겠죠. 빚에 의존하지 말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농사지어야 한다. 라는 거. 그러니까 빚을 너무 지면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0문제를 같이 풀어봤는데요. 12개와 그 다음에 소설 하나를 봤습니다. 네. 여러분들, 한번 다시 선생님과 같이 해봤지만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꼭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또 수업 내용을 듣고 수업 내용에 대해서 댓글을 달아주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